밤 10시가 넘은 시각, 에이펙스 그룹의 상징인 인피니티 타워, 최상층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권지훈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의 짙은 눈동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길고 격렬했던 이사회가 막 끝난 참이었다.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태양그룹의 공세는 집요했고 오늘 하루 종일 그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버텨냈다. 피로가 강철 같던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린 그는 비서실장이 대기시켜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짧은 순간, 그는 냉철한 기업 총수의 가면을 벗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권지훈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차오르자 운전기사가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그래, 최대한 빨리 가지.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의 머릿속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명멸했다. 아내 한서연의 부드러운 미소, 아들 민준의 영특한 눈빛, 그리고 딸 수아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것들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었다. 1시간 가까이 달려 차는 평창동에 위치한 그의 대저택 앞에 멈춰섰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집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왕국이었다.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차가 멈췄다. 평소 같았으면 아내 서연이 은은한 조명이 켜진 현관에서 그를 맞이해 주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어두웠다. 걘 먼저 퇴근하게.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지우는 익숙하게 되어록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싸늘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거실에는 최소한의 간접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집 안을 가득 채우던 서연의 작업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 소리도 아이들이 떠드는 활기찬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느껴질 정도의 완벽한 정적이었다. 세어연아,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때 거대한 소파 뒤쪽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다. 아들 민준과 딸 수아였다. 두 아이는 마치 겁먹은 작은 동물들처럼 서로에게 꼭 붙어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평소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수아야, 왜 불도 안 켜고 여기 이러고 있어? 엄마는 지훈이 다가가자 11살인 아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이에 맞지 않게 늘 침착하고 어른스러웠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8살인 딸 수아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엄마가 아직 안 오셨어요.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30분. 서연은 보통 저녁 18시면 자신의 도예 작업실에서 돌아왔다. 늦어도 9시를 넘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아이들만 남겨두고 연락 한 통 없이 이렇게 늦을 사람이 아니었다. 전화는 해봤어. 네, 계속 해봤는데 안 받으세요. 지우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익숙한 번호. 내 사랑 서연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눌렀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끝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의 심장을 차갑게 감쌌다. 가사도미 아주머니는 엄마가 오늘 오후에 일찍 들어가셔도 좋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5시쯤에 퇴근하셨어요. 민준의 대답은 지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연이 예정에 없이 가사 도우미를 일찍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수아를 안아들고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괜찮아. 엄마는 금방 오실 거야. 아마 작업에 집중하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았을 수도 있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략 분석에 특화된 그의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인가? 아니면 사고인가? 혹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가능성, 납치인가? 아빠 무서워요? 수아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업의 운명을 걸고 싸울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가족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빠가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는 우선 집안의 보안 시스템 기록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분할되어 있는 모니터를 켠 그는 오늘 오후 시간대의 기록을 되돌려 보았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오후 2시경 평소처럼 자신의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별다른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집은 완벽한 요새처럼 고요했다. 그는 다시 서연의 작업실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작업실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민준아, 혹시 오늘 엄마한테서 이상한 점은 없었니? 평소랑 다른 말씀을 하셨다거나 서재로 따라 들어온 민준에게 그가 물었다. 민준은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걸 봤어요. 엄마 표정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한참 보고 계셨어요. 낯선 번호라고? 네. 제가 누구냐고 여쭈어봤는데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하셨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 지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서연은 거짓말에 서툰 사람이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면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수아가 아까 이상한 차를 봤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아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던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응?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골목 앞에 까만색 큰 차가 서 있었어. 창문이 아주 새까매서 아니 하나도 안 보였어. 내가 쳐다보니까 차가 갑자기 붕 하고 가버렸어. 아이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평범한 아이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일들. 하지만 그의 두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민주는 비상한 논리적 사고력을, 수아는 사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이미지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느낀 이상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코트와 차 키를 챙겨 들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작업실에 다녀와야겠다. 너희는 문 잠그고 집 안에 꼭 있어. 아빠가 비상벨 누르는 법 알려줬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눌러야 한다. 그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다. 차에 시동을 걸며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한서연 여사님의 휴대폰 위치 추적해.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이후 자택과 작업실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밤에 정막을 가르며 그의 차가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경고 신호를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의 아내, 그의 가족을 겨냥한 명백한 위협이다. 그리고 그 위협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그의 목을 조르려 했던 그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얼굴. 태양그룹의 최진만 회장.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비상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켜자
서연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도자기들, 아직 마르지 않은 흙이 놓여있는 물레, 그리고 그녀가 마시다만 듯한 식은 찻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예리하게 공간을 훑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작업대 아래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는 작은 귀걸이 한쪽. 서연이 평소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아주 미세하게 끌린 자국과 함께 흩어져 있는 마른 흙가루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작은 흔적들. 하지만 오랜 시간 특수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보였다. 저항, 그리고 강제적인 끌려감.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의 눈에 깃든 것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냉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암컷을 잃은 최상위 포식자의 분노.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되찾고야 말겠다는 섬뜩한 집념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한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민혁입니다. 에이펙스 그룹의 보안 총괄팀장이자 과거 지훈과 함께 이름 없는 부대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의 유일한 전우였다. 나다. 지금 당장 비상팀을 소집해 최전계로. 권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전쟁이 시작됐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민준과 수아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엄마가 아닌 싸늘한 밤 공기를 몰고 온 아빠였다. 아빠의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두 아이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엄마에게 정말로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민준의 작은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엄마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경고 메시지였다.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아바. 아이의 외침이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이었다. 권지훈이 아내의 작업실에서 싸늘하게 식은 분노를 다지고 있을 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맹렬하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아들 민준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느끼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흥분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방금 엄마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원격 접속을 시도했어요. IP 주소가 해외 서버를 경유하고 있는데 실패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었다. 납치범들이 아내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려다 실패한 것이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그들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잘했다. 민준아, 그 IP 주소 절대 놓치지 마. 내가 갈 때까지 흔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 제 내셔 아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한번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실종 현장이 아니었다. 범인들이 남긴 미세한 증거들이 흩어져 있는 전쟁터였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의 과거 경험은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택 앞은 이미 경찰차 2대가 내뿜는 경광등 불빛으로 소란스러웠다. 지훈이 신고 전화를 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에이펙스 그룹 회장의 아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경찰 시스템을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차에서 내린 그를 중년의 형사가 맞았다. 관록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지훈을 향한 시선에는 예의 발음과 함께 날카로운 탐색의 빛이 섞여 있었다. 권지훈 회장님 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진태 팀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지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형사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이미 다른 경찰관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수아는 불안한 듯 민준의 옆에 꼭 붙어 있었고, 민준은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거실을 한번 훑어본 뒤 지훈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제분들께는 이미 기본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한서연 여사님께서 평소 귀가 시간을 훌쩍 넘기셨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 맞으십니까? 네. 아내는 제게 연락 없이 늦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최근에 다투셨다거나. 형사의 직업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의심이 깔려 있었다. 거대한 부를 가진 재벌가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추악한 사건들을 경험한 베테랑 형사다운 접근법이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없는 부부입니다. 김 팀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김 팀장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 기세에 눌린 김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화제를 돌렸다. 혹시 금전적인 문제나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업상의 문제라든가. 있습니다. 지훈의 즉답에 김 팀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지훈이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태양그룹의 최진만 회장. 최근 국가주도 기술 프로젝트 프로메트스의 사업권을 두고 제 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결국 저희 에이펙스가 사업권을 따냈고 그 과정에서 최 회장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를 끌어내리려 할 인물입니다. 김 팀장은 지훈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도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재벌 총수들 사이의 경쟁이 납치라는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아직까지는 단순 가출이나 금전을 노린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작업실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해서 동선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형사들에게 다가왔다. 형사님,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해요. 민준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기록과 함께 낯선 IP 주소가 떠 있었다. 이건 저희 엄마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 접속 기록이에요. 1시간 전쯤. 이 IP 주소를 통해 누군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시도했어요. 아마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 팀장과 함께 있던 젊은 사이버 수사팀 요원이 놀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걸 네가 어떻게... 엄마가 제게 비상시를 대비해서 백도어 접근 권한을 만들어 주셨어요. 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이버 수사팀 요원은 IP 주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슬로베니아를 경유한 서버군요. 여러 나라를 거친 우회 IP라 추적이 쉽지 않겠습니다. 단순 해킹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반응은 지훈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절차와 규정, 그리고 통계적 확률에 얽매여 있는 경찰 조직에게 아이의 말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기 어려웠다. 그들은 이 작은 단서가 가진 폭발적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아주 중요한 단서구나. 아저씨들이 꼭 확인해 볼게. 혹시 또 다른 건 없었니? 그 말에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수아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더 까만 차가 있었어요. 까만 카. 네,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아주 새까매서 무서웠어요. 아이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에 김 팀장은 더 이상 깊게 묻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알겠다. 무서웠겠구나. 이제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경찰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 던진 뒤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서연의 작업실로 향했고 일부는 집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지훈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혹시 협박 전화가 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경찰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있을 뿐 거대한 맹수의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의 시간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있는 거실로 돌아왔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수아야, 아빠 좀 봐.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엄마를 찾는 건 아빠랑 너희들이야. 경찰 아저씨들은 우리를 도와줄 거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우리 가족이야. 할 수 있겠어. 민준과 수아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어리고 있었다. 좋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수아야, 아까 말한 까만 차. 조금만 더 자세히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아무거나 괜찮아. 아주 작은 거라도. 지우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수아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오후의 풍경이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잠시 후 수아가 조용히 눈을 떴다. 바퀴가 이상했어. 바퀴? 응? 바퀴 가운데 동그란 부분 말이야. 보통 차들은 은색 별 모양 같은 게 있는데 그 차는 거미줄처럼 생긴 까만 모양이었어. 그리고 뒤쪽 창문에 아주 작은 무지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비를 맞아서 색이 조금 바래지다 있었어.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미줄 모양의 검은색 휠, 색이 바랜 무지개 스티커. 이것은 일반적인 목격 진술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사진처럼 정확한 디테일이었다. 경찰은 8살 아이에게서 이런 정보를 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의 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칭찬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아주 중요한 단서야. 정말 잘했어. 그는 이어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아까 그 IP 계속 추적할 수 있겠어. 원해. 아빠. 역추적은 힘들겠지만 그들이 다시 접속한다면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휴대폰에 심어놓은 비상용 추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볼게요. 만약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면 위치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우는 두 아이를 차례로 껴안아 주었다. 두렵고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아이들은 위기 앞에서 무력하게 우는 대신 자신들이 가진 무기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침실로 보내 잠을 청하게 한 뒤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보안 회선을 통해 박민혁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혁은 이미 그의 명령에 따라 비상팀을 소집하고 대기 중이었다. 나라. 네, 회장님, 팀원들 모두 집결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첫째, 서울 시내의 모든 튜닝샵과 부품업체를 뒤져서 거미줄 모양의 검은색 커스텀 휠을 장착한 검은색 세단을 모두 찾아내. 차종은 상관없다. 특히 뒷유리에 낡은 무지개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최우선으로 찾아 24시간 주지. 알겠습니다. 둘째, 내가 보내주는 IP 주소가 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IP의 발신지를 추적해. 경찰보다 빨라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떼셜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최진만 회장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일정, 그의 여자, 그의 약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이제부터 그는 사냥감이다. 수화기 너머로 박민혁의 짧고 결연한 대답이 들려왔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번줄과 잘 닦인 특수 합금 나이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과거에 그가 남긴 유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 차가운 쇠의 감촉을 손안에서 느끼며 맹세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누가 당신을 건드렸든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고요한 저택 안에서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분노가 밤의 어둠보다 더 짙게 깔리고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에 막이 오르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추적이, 훨씬 더 빠르고 무자비한 추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권지훈의 저택 서재는 잠들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책과 사색의 공간이 아니었다. 첨단 장비들이 내뿜는 푸른빛과 모니터 위로 쉴 새 없이 흘러가는 데이터들로 가득 찬 전쟁 지휘소나 다름없었다. 권지훈은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깔린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들려왔다. 바로 맞은편 책상에 앉은 아들, 민준의 키보드 소리였다. 타타타, 타타타탁. 빠르면서도 절도 있는 소리는 마치 모스부호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11살 소년의 손가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빠른 움직임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커스텀 노트북에 엄마의 태블릿 PC를 연결한 채 복잡한 코드들로 가득 찬 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소년의 얼굴에는 어린아이다운 천진함 대신 난해한 암호를 해독하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 어린 아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현실을 짊어지게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이 위기 속에서 제 몫을 다해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대견함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때? 민준아, 들어갈 수 있겠어. 거의 다 됐어요. 아빠, 엄마가 설정해두신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오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범인들이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삭제 버튼만 눌렀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지는 줄 알죠. 하지만 그건 그냥 데이터를 저장한 주소값을 지우는 것뿐이에요. 실제 데이터는 하드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복구 프로그램으로 스캔하면 조각난 파일이라도 찾아낼 수 있어요.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명하듯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우는 아들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이 가진 천재성을 존중했고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했다. 몇 분이 더 흘렀을까? 민준이 나지막이 외쳤다. 떠들었어요. 화면에 태블릿에 익숙한 배경화면이 나타났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작약꽃 사진이었다. 그 평화로운 이미지와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민주는 지체 없이 자신이 코딩한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 위로 수많은 파일 목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서연의 일상적인 기록들이었다. 도의 디자인 스케치,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인터넷에서 찾아본 요리법 같은 것들이었다. 지우는 모니터 옆에 바싹 다가앉아 아들과 함께 화면을 주시했다.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갔다. 범인들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부자는 눈에 힘을 주었다. 민준이 갑자기 낮은 신음을 뱉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추고 마우스 커서가 한 파일 위를 맴돌았다. Segedouim dai EML 06 delfergi. 확장자도 불분명하고 파일명도 손상된 이메일 파일이었다. 생성 시각은 서연이 실종되기 불과 5시간 전, 그리고 삭제 시각은 실종 직후로 추정되는 시간대였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거 열 수 있겠니? 파일 구조가 많이 깨져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각들을 맞춰보면 내용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다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고고학자가 흩어진 뼈 조각을 맞추어 고대의 생물을 복원하듯 깨진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나갔다.
화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과 기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민준의 프로그램이 재구성한 텍스트 조각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서연 씨, 그들이 당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스 관련해서 태양 측이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증거. 내린예사 끝 사샤마라 바사땀 예데신댔다가 최 회장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 나타났다. 내일 오후 3시 약속 장소에서 직접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프로메테스 태양그룹 최진만 회장. 지은의 눈앞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막연한 의심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되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의 복수가 아니었다. 아내의 서연은 최진만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증거를 손에 넣으려다 납치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에이펙스 그룹 회장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제보자를 만나려던 용감한 시민으로서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그 사실은 지훈을 더욱더 깊은 죄책감과 분노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 자신이 벌이는 더러운 전쟁에 아내를 끌어들인 셈이었다. 그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아내가 무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후회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바!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 괜찮다. 민준아, 네가 해냈어. 네가 엄마를 납치한 이유를 찾아낸 거야. 정말 잘했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도, 패배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아내의 용기를 지키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민혁 팀장에게서 온 보안 메시지였다. 회장님, 차량을 특정한 것 같습니다. 수아 아가씨가 말한 커스텀 휠은 이탈리아의 한정판 모델로 국내에는 단 7대 분량만 수입되었습니다. 그중 검은색 세단에 장착한 차량은 총 3대. 현재 2대의 행방은 확실합니다. 나머지 1대. 소유주는 차명 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지만 어젯밤 한서연 여사님 작업실 근처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추적과 현실 세계에서의 추적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다. 수아의 경이로운 기억력이 목표 차량을 특정했고 민준의 천재적인 능력이 범행의 동기를 밝혀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2개의 실마리를 엮어 놈들의 소굴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지우는 박민혁에게 즉시 답장을 보냈다. J라는 이니셜을 쓰는 정보원을 찾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태양그룹 내부 고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리고 특정된 차량, 절대 놓치지 마라. 위성까지 동원해서라도 24시간 감시해. 메시지를 보낸 그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스라는 단어가 마치 불길한 낙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원래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훈에게 그 이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의 이름과도 같았다. 민준아. 네, 나봐. 그들이 엄마의 클라우드에 접속하려 했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만은 아닐 거야. 지훈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다. 아마도 저희라는 사람이 엄마에게 보내려던 원본 자료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엄마가 그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메일만 삭제해서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자료는 아직 제이라는 사람 손에 있겠군.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적의 약점이자.
동시에 아내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는 열쇠였다. 이제 경찰보다 먼저 제이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아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자거라. 밤이 너무 늦었어. 나머지는 아빠와 아저씨들이 할게.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끝까지 할래요. 엄마를 찾아야 하잖아요. 소년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이 전쟁은 이미 온 가족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서재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하지만 권지훈의 성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는 복수를 계획하고 아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숫자와 데이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차갑고 명확하게 범인을,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그 진실의 칼날을 들고 적의 심장을 겨눌 시간이었다. 새벽의 푸른빛이 서재의 창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권지우는 차가운 결론에 도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김진태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유능한 경찰들이었지만 그들은 법과 절차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이 수많은 서류 작업과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 서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최진만은 그런 공식적인 시스템을 비웃으며 그 뒤에 숨어 더러운 짓을 벌일 인간이었다. 법의 심판은 너무나도 느리고 때로는 무력했다. 지훈이 필요로 하는 것은 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힘, 어둠 속에서 어둠을 심판할 수 있는 그림자 같은 힘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런 힘을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피로 맺어진 연결고리였다. 그는 서재를 나와 조용히 아이들의 침실로 향했다. 두 아이는 불안함 속에서도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다.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춘 뒤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그는 지난밤의 피로와 혼란을 씻어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련된 기업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잠들지 못한 맹수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잘 다듬어진 얼굴선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그는 면도를 하고 검은색 터틀넥과 활동하기 편한 바지로 갈아입었다. 마치 과거의 어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의 몸은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전투 준비를 마쳤다. 그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을 때 에이펙스 그룹의 심장 부인 인피니티 타워와 연결된 화상 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박민혁 보안팀장의 굳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곳은 에이펙스 그룹의 정보 보안센터이자 지훈의 비공식 작전 지휘소였다. 밤새 상황은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다. 말씀하신 대로 제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정보원을 추적했습니다. 프로메트스 프로젝트 당시 태양그룹 측에서 핵심 기술 연구원으로 일했던 장석준 박사와 접촉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탈락 직후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되었지만 저희 정보팀 분석 결과 사고 기록에 조작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의 가족들 계좌로 해외에서 정체불명의 자금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 박사는 아마도 신분을 숨긴 채 최진만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서연 여사님께서 접촉하려던 제이가 장석준 박사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박민혁의 보고는 빠르고 정확했다. 경찰이 아직 실종자 주변 인물 탐문에 머물러 있을 시간에
그의 팀은 이미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훈이 가진 힘이었다. 국가기관을 능가하는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충성심으로 뭉친 인재들. 차량은 어떻게 됐나? 현재 강원도 평창 부근의 산길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성으로 실시간 추적 중이며 드론 3대를 급파해 근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최진만 회장의 개인 별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 한쪽에 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이 떠올랐다. 숲이 우거진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검은 점. 수아가 기억해낸 바로 그 까만 차였다. 경찰에는 알리지 마. 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명령이다. 지금부터 이 작전의 지휘권은 내게 있다.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놈들은 서연 씨를 해칠지도 몰라. 최진만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놈이야. 우리는 조용하고 완벽하게 움직여야 한다. 박민혁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한번 결심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과거, 이름도 남길 수 없었던 부대에서 그들은 수없이 그런 작전을 함께 수행했었다. 팀원들에게 알려 지금부터 작전명 여명을 게시한다. 목표는 인질의 안전한 구출과 범인 전원 생포. 교전은 최대한 피하지만 인질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즉시 사살도 허가한다. 사살 허가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민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기업의 보안팀이 할 수 있는 말의 수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보안 업무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회장님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이었다. 알겠습니다. 팀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작전팀은 언제 출발합니까? 내가 직접 간다. 지훈의 말에 박민혁이 놀라 그를 말리려 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가. 내 아내다. 민혁아, 내가 직접 데리러 가야겠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한 지휘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칼을 든 전사였다.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 1시간 뒤 회사 헬리포트에서 합류한다. 화상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서연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되찾아와야 했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가 서재를 나설 준비를 할 때 민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응, 엄마를 데리러 가야지.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속지 않았다. 아빠의 옷차림, 굳은 표정, 그리고 방 안에 감도는 비장한 공기. 아이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저도 갈래요. 안 돼. 넌 여기서 수아를 지켜야지. 네가 동생을 지키는 것이 아빠를 돕는 거야. 민주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아빠에게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지? 제가 방금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목표 지점의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는 EMP 전자기 펄스 소프트웨어예요. 물론 범위가 넓진 않지만 별장 정도의 통신망과 CCTV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별장의 내부 설계 도면도 해킹해서 넣어뒀어요. 혹시 필요할까 봐서요. 지훈은 아들이 내민 USB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11살 아이가 만들어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무기였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고맙다, 아들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빠는 꼭 엄마를 데리고 돌아올게. 약속한다. 약속!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맹세였다. 1시간 뒤 인피니티 타워 옥상 헬리포트에는 소리 없이 이륙 준비를 마친 검은색 스텔스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이 도착하자 박민혁과 함께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5명의 최정예 팀원들이 그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었다. 지훈과 함께 과거의 어둠을 공유했던 전우들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민혁이 경례와 함께 보고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 내부는 이미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위성 통신 장비, 야간 투시경,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들까지. 이것은 민간 기업의 보안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의 무장이었다. 지훈이 지난 10년간 에이펙스 그룹을 성장시키며 비밀리에 구축해온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의 그림자 군대였다. 헬기가 소리 없이 떠올라 서울의 상공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지훈은 헤드셋을 낀 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위성 영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검은색 세단은 어느덧 목적지인 최진만의 별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 작전 개시 5분 전까지 무선 침묵을 유지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헬기 내부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헬기의 프로펠러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에서는 김진태 팀장이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팀장님, 한서연 씨 주변 인물 탐문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통화 기록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고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은 아니야, 뭔가 있어. 이 사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김 팀장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권지훈 회장의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너무나도 침착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들 모두가 경찰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에이펙스 그룹 쪽 동향은 어떻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권지훈 회장도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그때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팀장님, 방금 국토부 항공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불명의 헬기 한 대가 민간 비행금지 구역인 평창 산악지대 상공에 출현했다는 보고입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체라고 합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 권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젠장. 그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찰이 마침내 코끼리의 거대한 윤곽을 어렴풋이 눈치챘을 때 지훈의 그림자 군대는 이미 목표물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망이 펼쳐지기도 전에 어둠 속의 네트워크는 이미 심판을 집행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권지훈을 태운 스텔스 헬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강원도 평창의 산악지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총성도,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선 디안셴을 타고 흐르는 데이터의 흐름은 그 어떤 총탄보다도 빠르고 날카롭게 적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아빠가 떠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소녀는 잠든 동생 수아를 한번 확인하고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아빠는 자신에게 동생을 지키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빠와 박민혁 아저씨 팀이 현장에서 싸우는 동안 자신은 이곳 지휘소에서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어야 했다. 적은 한 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아빠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었다. 수아야, 오빠가 꼭 엄마 아빠 지켜줄게. 소녀는 나지막이 다짐하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범인들의 신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아빠가 특정된 차량 한 대를 쫓고 있었지만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들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야만 아빠가 더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먼저 박민혁 팀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위성 영상과 드론 촬영 영상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연결했다. 화면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최진만의 별장 모습이 나타났다. 숲속에 고립된 거대한 요새 같은 곳이었다.
별장 주변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여러 개의 열원, 리유엔이 포착되었다. 최소 1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외부를 순찰하고 있었다. 역시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정도의 경비 태세라면 최진만은 처음부터 이곳을 범죄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빠가 준 USB에 자신이 넣어둔 별장 내부 설계 도면을 다시 한번 띄워 경비들의 동선과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동생 수아가 잠이 깬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아이는 불안한 듯 고민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오빠, 아빠는 엄마 데리러 가셨어. 금방 오실 거야. 민주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수아의 큰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동생의 불안감을 덜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수아의 특별한 능력. 수아야, 오빠 좀 도와줄래? 네가 도와주면 아빠가 엄마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자신이 아빠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의 얼굴에 잠시나마 생기가 돌았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민주는 서재 한쪽에 놓여있던 커다란 스케치북과 전문가용 연필 세트를 가져왔다. 그것은 원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엄마 서연이 아이들을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어제 봤던 그 아저씨 기억나? 우리 집 근처에 있던 까만 차 옆에 서 있던 사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서웠던 얼굴은 아이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그 아저씨 얼굴을 여기에 그려줄 수 있어? 아주 자세하게. 수아는 잘할 수 있잖아.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 무서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빠의 진지한 눈빛과 아빠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8살 아이의 손에서 그려지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교한 선들이 스케치북 위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수아는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하며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이미지를 종이 위로 완벽하게 옮겨냈다. 날카로운 눈매, 코 옆에 작은 흉터, 비죽 튀어나온 광대뼈, 숱이 적은 눈썹까지.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초상화였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동생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볼 때마다 경이로웠다. 10분쯤 지났을까? 수아는 얼굴을 완성하고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차 번호판도 기억나? 수아는 스케치북의 다른 한쪽에 익숙한 송글씨로 숫자와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387942. 경찰은 아이의 진술을 가볍게 흘려들었지만 민주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 확신했다. 정말 잘했어. 수아야, 네가 최고야. 민준이 동생을 꼭 껴안아 주자 수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오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민주는 동생을 다시 침실에 데려다 주고는 완성된 초상화와 번호판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먼저 초상화를 고해상도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에이펙스 그룹의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박민혁 팀장이 구축해 놓은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방대한 양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 전 과자, 용병, 해결사 등 어둠의 세계에 속한 인물들의 정보가 총망라된 권지훈의 그림자 장부였다. 민주는 자신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수아가 그린 초상화 파일을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프로그램은 이미지의 특징점 수백 개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수십만 개의 얼굴 데이터 속에서 일치하는 얼굴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제발 찾아내야 해. 초조하게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마침내 일치율 98.7%라는 수치와 함께 한 남자의 프로필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름 강태식, 나이 42세,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UDT 시에르 하사 출신, 불명예 전역, 전과 폭행, 협박, 불법 무기 소지 등 7험, 현재는 민간 군사기업 PMC 소속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수아가 그린 그림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찾았다. 그는 곧바로 강태식의 모든 개인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SNS 활동까지. 그리고 그는 강태식의 계좌에 열흘 전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입금자는 TH개발이라는 유령 회사. 민준이 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추적하자 최종 소유주가 가리키는 이름은 단 하나였다. 태양그룹, 최진만.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최진만이 유령 회사를 통해 용병 강태식을 고용했고 강태식이 실행조가 되어 엄마를 납치한 것이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아가 적어준 차량 번호 38가 7 큐버 하메이를 교통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했다. 예상대로 대포차였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그 차량이 과거에 등록되었던 이력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3개월 전 그 차량이 폐차 직전에 중고차 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된 기록을 찾아냈다. 거래 장소는 인천항 근처의 한 폐차장이었다. 민주는 위성 지도를 통해 해당 폐차장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폐차장 구석에 세워진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그곳은 강태식과 같은 용병들이 주로 아지트로 사용하는 위장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그곳에 다른 공범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정보를 즉시 정리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었다. 강태식의 신상 정보, 최진만과의 자금 연결 고리, 그리고 인천항 아지트의 위치까지. 그는 이 정보를 지금 당장 현장에 있는 아빠에게 보내야 했다. 그는 아빠의 팀이 사용하는 비상통신 채널에 접속했다. 헬기는 이미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 저공 비행하며 작전 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들리세요? 저 민준이에요. 헬기 안에 있던 지우는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민준아, 여긴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빠, 방금 제가 보낸 파일 확인해 주세요. 범인 중 한 명의 신원을 파악했어요. 이름은 강태식,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이에요. 박민혁을 비롯한 팀원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통해 아들이 보낸 파일을 확인했다. 수아가 그린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초상화, 강태식의 상세한 프로필, 그리고 최진만과의 연결 고리까지, 그리고 인천항의 그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어요. 다른 공범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공범들이 남아있고 그들과 연락이 두절되면 그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랐다. 알았다. 민준아, 정말 잘했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걸지도 몰라. 지훈은 즉시 박민혁에게 명령했다. 박 팀장, 팀원 둘을 즉시 인천항으로 보내. 조용히 아지트를 포위하고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 알겠습니다. 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적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일 뿐이었다. 전 팀원에게 전파한다. 지훈의 목소리가 헬기 안의 모든 팀원들의 헤드셋에 울려 퍼졌다. 목표 중 한 명은 강태식, UDT 출신이다. 절대 얕보지 마라. 지금부터 작전을 개시한다. 내 아들을 믿고, 내 딸이 그린 그림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헬기의 측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아래로는 어둠 속에 잠긴 최진만의 별장이 보였다. 아이들이 밝혀낸 진실이라는 빛을 품고 아버지와 그의 전우들은 어둠 속으로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한 가족의 힘이 거대한 억의 요새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헬기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강화하는 동안 대한민국 반대편에 위치한 인천항의 공기는 짠 소금기와 기름 냄새로 축축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이 만들어낸 인공의 협곡 사이로
두 개의 그림자가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박민혁이 보낸 최정계 요원, 이 팀장과 김 요원이었다. 과거 지운. 박민혁과 같은 부대에서 활동했던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민준이 찾아낸 컨테이너 사무실이었다. 낡고 녹슨 컨테이너들 사이에 위장된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항만 사무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요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심과 위험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망원경으로 목표 지점을 예의주시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컨테이너 사무실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부진 체격과 주위를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은 그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했다. 네, 형님, 여기는 이상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시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본 뒤 주차된 픽업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 팀장과 김 요원은 눈빛을 교환했다. 저놈을 잡으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 트럭이 컨테이너 미로를 빠져나가 항구 외곽 도로로 접어들자 두 요원이 타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추적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상대는 프로였다. 조금의 실수라도 보이면 즉시 눈치챌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픽업 트럭은 큰 길로 나가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적이 드문 부두 창고 지대로 향했다. 그리고는 한 창고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굉음을 내며 유턴하여 그들이 타고 있는 세단을 향해 돌진해 왔다. 젠장, 눈치챘다. 이 팀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꺾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두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픽업 트럭은 그대로 가속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놓치면 안 돼. 두 요원의 세단 역시 즉시 차를 돌려 맹렬한 추격을 시작했다. 인천항의 밤은 두 대의 차량이 벌이는 숨 막히는 추격전으로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픽업 트럭은 거친 운전으로 길가의 노점과 드럼통들을 닥치는 대로 들이받으며 도주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두 요원의 운전 실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의 세단은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장애물들을 유연하게 피하며 픽업 트럭의 꼬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추격전은 낡은 어시장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절정에 달했다. 좁은 골목길은 두 차량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픽업 트럭 운전자는 백미러로 바짝 따라붙은 세단을 보며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운전대를 거칠게 꺾어 골목길 코너에 쌓여있던 생선 상자들을 들이받았다. 비린내를 풍기는 생선과 얼음 조각들이 세단의 앞 유리를 뒤덮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픽업 트럭이 멀어지려 할 때 김 요원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탕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총알은 정확하게 픽업 트럭의 뒷바퀴에 박혔다. 규윽! 타이어가 터지면서 균형을 잃은 픽업 트럭은 지그재그로 미끄러지더니 결국 골목길 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사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내가 쫓을 테니 넌 차를 확보해. 이 팀장이 소리치며 차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사내의 뒤를 쫓았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추격은 더욱더 격렬했다. 사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 팀장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쫓았다. 마침내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오면 죽여버린다. 하지만 이 팀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 사내를 향해 돌진했다. 사내가 휘두른 칼날을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숙여 피했다. 그리고는 파고들어 상대의 팔을 꺾고
복부에 정확한 충격을 가했다. 억 하는 신음과 함께 사내의 몸이 고꾸라졌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잠시 후 김 요원이 합류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사내를 결박하고 그의 입을 막아 자신들의 차량으로 옮겼다. 차량 안에서 그의 신원을 검색하자 정보가 즉시 떠올랐다. 박동철, 강태식과 같은 부대 출신, 역시 불명예 전역 후 뒤가 구린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온 해결사였다. 두 요원은 박동철을 데리고 인천항 근처에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텅 빈 창고 안. 의자에 묶인 박동철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희들 뭐야 경찰이야. 그의 질문에 이 팀장은 대답 대신 창고벽에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잠시 후 벽면 가득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권지훈이었다. 그는 평창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보안 통신망을 통해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동철은 화면 속 남자를 보고 비웃음을 흘렸다. 뭐야, 에이펙스 그룹 권지훈 회장 직접 나서셨나 마누라 걱정은 되나 보지? 하지만 지훈은 그의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정한 눈으로 박동철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박동철, 40세, 전 해군 특수전전단 하사, 강태식이랑은 같은 기수더군. 3주 전, 내 딸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다행히 열흘 전에 5억 원이 입금됐더군. TH개발에서 최진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유령 회사지. 박동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이 서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화면 속 남자의 모습에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내 딸. 지금 서울대병원 무균실에 입원 중이다. 아주 좋은 병실이더군.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소름 끼쳤다. 선택해라. 박동철. 지금 모든 것을 불고 내 딸 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네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는 동안 내 딸이 병실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걸 지켜볼 것인가? 물론 최진만은 내 가족에게 단 1원도 주지 않을 거다. 넌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니까. 박동철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지훈의 말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가족, 그가 이 더러운 일에 뛰어든 유일한 이유였다. 하면 우리 딸은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내 딸을 살릴 거다. 에이펙스 그룹의 이름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지.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순간 내 딸의 치료는 중단될 거다. 선택은 내 몫이야. 결국 박동철의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최진만 회장이 시킨 일입니다. 한서연 씨는 지금 평창에 있는 개인 별장에 잡혀 있습니다. 강태식 형님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별장의 내부 구조, 경비들의 교대 시간, CCTV 위치 등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다. 민준이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부 정보였다. 초에 회장의 목적이 뭐지?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박동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장님께서 프로메트스 프로젝트의 모든 특허권을 태양그룹에 양도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한서연 씨를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회장님께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고. 지훈의 주먹이 피가 나도록 굳게 쥐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차가움을 넘어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사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화면이 꺼지고 창고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 팀장과 김 요원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분노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헬기 안. 지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까지 남은 시간은 약 5시간. 그는 헤드셋을 다시 착용하고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 방금 확보한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A, B 두 팀으로 나눈다. A팀은 나와 함께 정면으로, B팀은 후방구로 동시에 진입한다. 목표는 5분 내로 상황 종료.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는 박민혁을 향해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미녀가 내그 회장님, 강태식. 그놈은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복수의 화신들을 태운 헬기는 마침내 사냥터에 도착했다.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태양그룹 타워의 펜트하우스. 최진만 회장은 동쪽 창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콘약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마시는 독주는 승자의 특권이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가 정복한 왕국처럼 보였다. 지난 몇 년간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았던 성가신 경쟁자, 권지훈, 그 오만하고 냉철하던 녀석이 마침내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무너져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훈,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내 회사, 내 명예, 그리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잔을 비웠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태식에게서 한서연을 무사히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평창 별장의 철통 같은 경비는 그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을 터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지훈의 숨통을 끊어놓을 시간이었다. 그는 집무실 책상에 놓인 오직 이 일을 위해 준비된 번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비서가 미리 알아내어 전달해준 권지훈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길지 않은 통화 연결음 끝에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지훈의 목소리는 최진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었다. 평소의 냉철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절망에 빠진 남자의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최진만은 쾌감의 입꼬리를 올렸다. 나다. 권 회장, 잠은 좀 잤나? 최진만, 권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애원이 섞여 있었다. 내 아내는 무사한 건가 제발. 아내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게. 하하하, 아직은 무사하지. 아주 얌전히 남편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물론 그 남편이 얼마나 무력한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최진만은 일부러 그의 상처를 헤집었다. 상대가 더 고통스러워할수록 그의 쾌감은 더 커졌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 텐데. 쉿, 프로메티스. 그 프로젝트 때문인가? 역시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군. 그래, 오늘 오전 10시까지. 프로메티스 프로젝트의 모든 특허 기술과 사업권을 태양그룹에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그리고 네가 가진 에이펙스 그룹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서도 함께 내 비서가 곧 양식을 보낼 거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진만은 그 침묵이 절망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다. 그는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다. 아, 그리고 아내분의 안전이 걱정될 테니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주지. 그는 통화를 유지한 채 다른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 하나를 권지훈에게 전송했다. 영상 속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있는 한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기색 없이 오히려 카메라를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최진만의 심기를 잠시 건드렸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되찾았다. 저 눈빛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도 꽤 즐거울 터였다. 악마 같은 놈. 권지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왔다. 알겠네. 하라는 대로 하지.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아내만은 무사히 돌려보내주게. 현명한 선택이야. 괜한 영웅놀이 할 생각은 마.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내 감시 아래 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딴짓을 하는 순간 네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거다. 믿겠네. 제발 아내의 목소리라도 한번. 조건을 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시키는 대로 해. 10시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약속은 없던 걸로 알지? 최진만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승리의 여운을 만끽했다. 권지우는 이제 끝났다. 그의 시대는 가고 이제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최진만이 상상도 못할 곳에서 모든 상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평창의 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의 위장막으로 가려진 작전 차량 안, 권지우는 방금 전화를 끄는 번호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절망과 애원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수천 년 묵은 빙하보다도 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박민혁과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연극 배우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친 그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놈이 미끼를 물었습니까? 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놈은 지금 승리의 환상에 빠져 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확신하고 있어. 경계심도 완전히 풀었을 거다. 지훈의 손에 들린 다른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들 민준이 보내온 실시간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다. 통화 발신지 추적 완료. 태양그룹 타워 펜트하우스. 통신망은 자체 보안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3분 전 통화 연결 순간에 외부망과 브릿지되면서 방화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음. 현재 이 균열을 통해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 시도 중. 최진만이 승리를 만끽하며 권지훈을 조롱하는 동안 그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성의 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최진만이 보낸 아내의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영상 속 두려움 없이 자신을 노려보던 서연의 눈빛. 그 눈빛은 그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요. 그녀는 결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놈이 우리에게 10시까지 시간을 주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3시간 남짓이다. 그는 차량 안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별장 주변에 배치된 팀원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A팀과 B팀은 박동철에게서 얻어낸 정보와 민준이 보내온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미 완벽한 침투 경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은 소리 없이 거미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최진만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겠지. 우리가 그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권총을, 허벅지에는 특수 나이프를 장착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놈은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체스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견 사냥이다. 그가 작전 차량의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숲의 냄새, 흙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섞인 듯한 공기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놈이 정해준 10시는 우리가 놈을 심판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파티를 조금 일찍 시작할 거다. 그의 눈이 별장에 있는 어둠 속을 향했다. 지금부터 5분 뒤 작전 개시한다. 진입. 두 재벌 총수의 전화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한 명은 오만한 승리를 확신했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다. 승패는 이미 그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결정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집행뿐이었다. 작전 개시 5분 전, 최진만의 별장을 둘러싼 숲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보이지 않는 전파와 신호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숨 막히는 전자전 디안지찬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전쟁의 중심에는 평창동 저택 서재에 홀로 앉은 11살 소년, 권민준이 있었다. 민준의 손가락은 더 이상 피아노 건반 위를 뛰노는 아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적의 신경망을 해체하는 외과 의사의 메스였고, 적진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특수부대원의 와이어 커터였다. 최진만의 별장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작 감지 센서,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외부 침입 시 자동으로 중앙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내는 독립적인 네트워크까지. 그것은 민간인이 구축할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방어벽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시스템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했다. 그는 아빠가 최진만과 통화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통화 연결 순간에 잠시 열렸던 방화벽의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시스템 내부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뒷문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그리고 지금 그 뒷문을 통해 본격적인 침투를 시작하고 있었다. 어디 보자. 보안 시스템 설계자는 데이비드 체니군. 업계 최고이긴 하지만 너무 자신만만한 게 단점이지. 민주는 혼잣말을 하며 보안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분석했다. 데이비드 첸은 자신의 서명을 코드 곳곳에 남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천재 개발자의 오만함이 낳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민주는 그 서명 패턴을 역추적하여 시스템의 루트 권한, 즉 마스터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민준의 눈은 그 복잡한 코드의 흐름 속에서 단 하나의 모순, 단 하나의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맹렬하게 움직였다. 시간은 촉박했다. 아빠와 팀원들이 진입하기 전에 모든 전자족쇄를 풀어야만 했다. 똑같았다. 마침내 그는 시스템의 핵심부에 숨겨진 관리자 페이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암호로 잠겨 있었다. 데이비드 첸이 설정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된 소형 슈퍼컴퓨터를 가동시켰다. 에이펙스 그룹의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이 컴퓨터는 1초에 수십억 개의 암호를 대입해 볼 수 있는 무차별 대입 공격 비루트 포스 어택에 특화된 장비였다. 하지만 단순히 무식하게 공격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민주는 데이비드 첸의 SNS와 과거 인터뷰 기사들을 순식간에 검색하여 그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출생 연도, 첫사랑의 이름,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까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조합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암호 패턴을 만들어냈다. 심리적인 프로파일링을 통한 해킹이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화면에 Access Granted 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민주는 작게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 이 성의 모든 신경망은 그의 소나귀에 들어왔다. 그는 먼저 별장 내외부에 설치된 118개의 CCTV 카메라의 제어권을 장악했다. 그는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영상을 중앙관제센터가 아닌 자신의 노트북으로 우회시켰다. 그리고 원래의 영상 대신 아무런 이상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 담긴 5분 전의 녹화 영상이 반복 재생되도록 루프를 걸어두었다. 이제 별장의 경비들은 자신들이 장님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가짜 화면만 쳐다보게 될 것이었다. 다음은 동작 감지 센서와 적외선 감지기였다. 그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모든 센서의 감도를 최하로 낮추고 특정 구역의 센서는 아예 꺼버렸다. 아빠와 팀원들이 침투할 경로를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별장의 내부 설계도면 위에 실시간으로 경비들의 위치를 붉은 점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팀원들이 착용한 스마트워치와 연동하여 그들의 시야의 가상의 침투 경로와 적의 위치를 증강현실 AR로 띄워주었다. 이제 현장의 팀원들은 마치 잘 짜인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모든 정보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며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아빠, 들리세요? 이제 성문은 열렸어요. 마음껏 들어가세요. 민준이 통신 채널을 통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작전 차량에서 내린 지훈은 아들이 보내온 정보를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길을 열었다. 지금부터 5초 뒤 B팀은 동쪽 환풍구를 통해 A팀은 나와 함께 서쪽 담장을 넘어 진입한다. 각 팀은 민준이가 보내주는 AR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무선 침묵 유지. 지훈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팀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지훈이 이끄는 A팀은 민준이가 미리 무력화시켜둔 담장의 전기철조망 아래를 포복으로 통과했다. 박동철에게서 얻어낸 정보와 민준이 확보한 실시간 경비 위치 정보 덕분에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과도 같았다. 순찰 중인 경비들은 불과 몇 미터 옆으로 지나가는 침입자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별장 본관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 넓게 트인 정원을 통과해야 했었는데 그곳에는 최진만이 특별히 훈련시킨 군견 2마리가 지키고 있었다. 전자장비는 속일 수 있어도 동물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속일 수 없었다. 팀원 한 명의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순간 크르릉 하는 낮은 경고음과 함께 군견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월월월 짖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경비가 무정이를 들고 외쳤다. 여기는 포인트 7 정원에서 이상 상황 발생계들이 짖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졌다. 이대로 발각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인질인 서연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지훈은 즉시 판단을 내려야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헤드셋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기다려요? 민준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동생 수아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빠 오른쪽으로 3걸음만 더 가서 커다란 소나무 뒤에 보면 작은 문이 있어. 옛날에 잡지에서 봤어. 그건 비밀 통로야. 비밀 통로.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수아가 말한 소나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경비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는 급박한 순간이었다. 소나무 뒤. 빽빽한 담쟁이 덩굴로 가려진 곳을 손으로 더듬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 정말로 작은 문이 있었다. 박동철도. 심지어 설계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던 오직 이 집을 처음 지었던 건축가와 최진만만이 아는 비밀 통로였다. 수아는 몇 년 전 건축 잡지에서 이 별장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고 그 내용을 사진처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과 A팀은 재빨리 비밀 통로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닫히자 정원에 도착한 경비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왜 짖어? 궁연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침입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비는 결국 배고픈 너구리라도 지나갔으려니 생각하고는 무전으로 상황 종료를 보고했다. 가장 큰 위기를 넘긴 지훈과 A팀은 좁고 축축한 비밀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통로의 끝은 별장의 와인 저장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심장부, 건물 내부에 성공적으로 잠입한 것이었다. 지훈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작전 개시 후 3분경과 그는 통신 채널을 열어 나지막이 말했다. A팀 봉안 1층 진입 완료. B팀 상황은 B팀 2층 침투 완료했습니다. 한서연 여사님은 3층 마스터 룸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2명, 방문 앞에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다. 지금부터 작전명 여명 리밍 2단계를 개시한다. B팀은 3층 복도에서 대기. 내가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진압한다. 동기화까지 30초. 지훈과 그의 팀은 와인 저장고를 나와 어두운 복도를 따라 계단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민준이 보내주는 AR 화면에는 붉은 점으로 표시된 적들의 위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적의 눈과 귀를 피해 완벽하게 이동했다. 마침내 3층으로 향하는 계단 아래에 도착한 지우는 손가락 3개를 펴보였다. 3.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2. 1. 그가 주먹을 쥐는 순간 별장 전체의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민준이 별장의 주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여 일시적으로 정전을 일으킨 것이었다. 암흑과 혼란 속에서 경비들이 당황하는 바로 그 찰나. 지훈의 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어둠 속의 악령처럼 튀어나갔다. 그헉, 에옥, 소음기가 장착된 총에서 발사된 고무탄이 경비들을 정확하게 무력화시켰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모든 것은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A팀이 1층과 2층의 경비들을 정리하는 동안 B팀 역시 3층 복도의 경비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마침내 지우는 한서연이 감금된 마스터룸의 방문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는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박민혁과 눈빛을 교환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아이들의 천재적인 두뇌가 길을 열었고 아버지의 굳은 결단력이 칼이 되었으며 충성스러운 전우들이 방패가 되어주었다. 여명이라는 이름의 이 작전은 이제 동이특이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권지훈의 손이 차가운 금속 문손잡이를 감싸쥐었다. 그 너머에 그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위협하는 적들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염려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뒤에 선 박민혁과 팀원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의 신호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은 야간 투시경의 녹색 빛을 받아 비인간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박민혁과 눈을 맞췄다. 수년간 생사를 함께하며 다져진 신뢰.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지훈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자 한 팀원이 소형 특수 장비를 꺼내 문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댔다. 틱 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음과 함께 육중한 마스터룸의 문이 열렸다. 박민혁과 다른 팀원 한 명이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소리 없었다. 지훈이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커튼이 쳐지지 않은 거대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내부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공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질적이고 끔찍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안에 한서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지만 그녀는 겁먹거나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침입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경계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녀의 의자 옆에 서 있었다. 민준이 찾아낸 프로필 사진 속 바로 그 남자, 강태식이었다. 그들은 아직 침입자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정전과 통신 두절을 단순한 설비 고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이놈의 정의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최 회장님께 보고도 못하고 창가에 있던 남자가 불평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박민혁의 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어둠의 일부가 튀어나온 것처럼 순식간에 2 남자에게 접근했다. 창가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한 팀원이 그의 목 뒤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자 그는 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문제는 강태식이었다. 그는 역시 달랐다. 동료가 쓰러지는 미세한 소리를 놓치지 않은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의자에 묶여있던 서연의 목에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를 겨누었다. 거기까지. 강태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는 서연을 인질 삼아 방패처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리겠다. 너희들 누구냐? 지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빈손으로
오직 얼음 같은 눈으로 강태식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식, 전 UDT 하사, 불명예 전역, 불법 무기 소지 전과 7범, 민간 군사기업 블랙 스콜피온 소속, 맞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지훈의 모습에 강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남자가 단순히 인질의 남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기운은 자신이 과거 군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교관보다도 더 압도적이고 살벌했다. 니언, 누구야? 내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남편이다. 지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박민혁과 팀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인질이 잡힌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뿐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믿고 기다렸다. 오지마 온다고 했어? 강태식은 소리치며 서연의 목에 칼날을 바짝 갖다 댔다. 서연의 하얀 목에 붉은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깃들어 있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타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냉정해지는 그의 특성이었다. 내 뒤를 봐준다는 최진만, 지금쯤 코냑이나 마시면서 네가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그는 널 버릴 거다. 넌 그냥 쓰고 버리는 칼에 불과해. 네가 여기서 죽든 살든.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다. 타채업, 내 계좌로 들어온 돈. 내 가족이 쓸 수 있을 것 같나? 아니, 넌 여기서 죽고 내 가족은 영원히 공허하게 살아가겠지. 그게 너희 같은 용병들의 끝이다. 지훈의 말은 칼날이 되어 강태식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강태식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었다. 지훈은 바로 옆에 있던 대리석 탁자 위 크리스털로 된 무거운 얼음통을 발로 툭 찼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얼음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강태식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난 쪽으로 아주 잠시 0.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향했다. 그 찰나의 순간 지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압축되었다가 풀려나는 용수철처럼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강태식에게 돌진했다. 강태식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서연의 목에 힘을 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손목을 꺾었다. 우드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강태식의 손에서 나이프가 떨어져 나갔다. 동시에 지훈의 다른 손은 서연을 그의 품에서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밀쳐냈다. 구악,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강태식이 방역하려 했지만 지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손날이 강태식의 목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이어지는 팔꿈치 공격이 그의 명치를 찔렀다. 강태식의 거구는 종이장처럼 무력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민혁과 팀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훈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무자비하고 완벽한 전투 기계일 줄은 몰랐다. 강태식을 제압한 지훈의 눈에서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사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고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어떤 어둠을 품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어둠이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오늘 밤 깨달았다. 당신이 와줄 줄 알았어. 지우는 아내를 힘껏 껴안았다. 아내의 온기가, 심장 박동이 그를 다시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는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민혁이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별장 내 모든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총 12명 생존해 있으며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외부로의 경보 유출도 없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잘했다. 지우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다. 창밖, 어두웠던 동쪽 하늘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작전명, 여명 리밍. 그것은 단순히 어둠을 뚫고 아내를 구출하는 작전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을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한 남자의 맹세였다. 물리적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내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 최진만에 대한 심판이 아직 남아 있었다. 동쪽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솟아오른 아침 해가 별장의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권지우는 아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팀원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였다. 제압된 용병들은 조용히 처리될 것이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밤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지우는 이 일을 그렇게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최진만이라는 거대한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칼이 필요했다. 단, 그 칼을 쥐는 손은 결코 부패하지 않은 정의로운 손이어야만 했다. 그는 서연을 잠시 침대에 앉혀 쉬게 한 뒤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경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도 아닌, 오직 그가 신뢰하는 단 한 사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강민철 부장검사였다. 그는 지훈의 대학 동기이자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독사라 불리는 사내였다. 나다, 민치올라. 오랜만이군. 이 시간에 웬일인가? 권 회장. 자네가 나한테 먼저 전화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수화기 너머로 강민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을 좀 사냥했는데 뒤처리를 부탁해야 할 것 같아서. 지훈의 말에 강민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또 농담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태양그룹 최진만 회장. 납치 교사 혐의다.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준비해뒀지. 내 아내를 납치했더군. 지금 평창에 있는 그의 별장에 와 있다. 자네 팀을 이쪽으로 보내. 그리고 동시에 태양그룹 본사도 압수수색하게. 내가 보낸 주소로 가면 최진만의 모든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자료 원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제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우리 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그의 신변도 확보하도록. 강민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라는 의미였다. 알겠다. 1시간 내로 내 직속팀이 도착할 거다. 그리고 부디 무사하길 바라네. 친구. 전화를 끄는 지우는 아내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그동안의 공포와 긴장이 풀린 듯 그의 코트를 덮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같은 시각, 서울, 태양그룹 타워 펜트하우스. 최진만은 시계를 초조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약속한 오전 10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권지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을 그 순간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승리의 축배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원분 나마스칸. 그가 혼잣말을 하는 순간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의 비서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독사 강민철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최진만 회장님 되시죠? 납치교사 및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최진만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양팔을 붙잡아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최 회장님, 당신의 충실한 개였던 박동철의 자백, 당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유령원 회사의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당신이 제거하려 했던 장석준 박사의 증언까지 당신은 끝났습니다. 강민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다. 최진만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이 떠올랐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너무나도 얕보았다는 것을. 자신이 설치한 덫에 걸린 것은 권지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양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최진만 회장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부와 권력의 서행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평창동의 권지훈 저택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집안에는 더 이상 긴장감과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흙냄새, 그리고 가족들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의 도예 작업실에서 다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젖은 흙덩이가 아름다운 항아리의 형태로 서서히 빚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난생 처음으로 흙을 만져보는 남편, 권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툰 손길로 흙을 주무르며 연신 쩔쩔매고 있었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적을 쓰러뜨리던 그의 손은 물레 위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에 힘을 좀 더 빼야죠. 딸 수아가 아빠의 손 위로 자신의 작은 손을 포개며 가르쳐 주었다. 아빠는 이런 건 영 재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아빠의 손 근육 움직임은 이런 섬세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들 민주는 노트북으로 아빠의 동작을 분석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서연과 지우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보이며 항복을 선언했다. 알겠다. 알겠어. 아빠는 그냥 너희들이 하는 걸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는 물레에서 일어나 작업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엉망으로 빚어진 자신의 흙덩이와는 달리 아내와 아이들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흙이 그들의 손길과 뜨거운 불 속에서 단단하고 영원한 예술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가족이 겪어낸 시련과도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힘은 수조 원의 자산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 혹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익혔던 생존 기술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힘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풍경, 자신의 가족이었다.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며 살아갈 이유를 주는 존재들, 특히 자신의 두 아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는 대신 자신들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아빠를 돕고 엄마를 구해낸 두 명의 작은 영웅들.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서연이 완성된 항아리를 들고 그에게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 다 끝났어. 지우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앞으로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거야. 약속하지. 알아요. 당신은 약속은 꼭 지키는 남자잖아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민준과 수아는 자신들이 만든 작은 컵과 그릇을 들고 와 자랑하며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네 사람의 손은 모두 흙투성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차가운 복수와 숨막히는 추격의 밤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날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훈 회장의 진짜 전설은 어쩌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